저번 시간에 영어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하다 말았는데요. 좀 그 얘기를 좀 이어서 좀 계속 해볼까 싶어요. 근데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제 나이가 이제 올해 작년이죠. 작년이 환갑이었는데 꽤 오랜 기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시작했으니까 요새처럼 뭐 중학교 때도 그 이전에 미리 영어를 웬만큼 띄고 뭐 시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진짜 그대로 중학교 들어가면서 알파벳을 배우고 이제 그렇게 영어를 공부한 세대죠. 그 영어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어, 나름대로 영어에 대해서 좀 애착이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방면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는 감이 좀 그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인도 사람들 또 특히 또 필리핀 사람들 이분들의 영어를 이제 알아듣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어,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그분들의 얘기를 잘 알아듣거든요. 일단 몇 마디 나눠보면 딱 귀가 딱 정돈이 튜닝이 되는가 봐요.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 게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아직 영어를 완전하게 제 어떤 툴로 어떤 도구로 어,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의 수준으로 그렇게 제가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싶어요. 근데 사실 또 뭐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젊은 친구들 보면은 뭐 호주나 이런 데 가가지고 워킹 할러데이 하러 가잖아요. 가면 몇 년 공부하고 같이 가 이제 거기 가서 그 인도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려서 같이 일도 하고 친구도 만들고 그런 친구들은 또 의외로 쉽게 어, 그 그쪽 동남아시아나 인도 사람들 영어를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건방진 얘기일지 모르지만 영어 실력으로 따지면 저보다 좀 한참 아래인데 가령 리딩이나 리스닝 같은 건 이제 저보다 훨씬 좀 실력이 약간 아직 모자라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잘 알아들어요. 그좀 아무 아무래도 좀 젊었을 때 아직 랭귀지 인스팅트가 좀 살아있을 때 그 다양한 영어, 다양한 발음에 좀 이게 익스포즈 되면 좀 귀가 좀 편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게 이제 저희는 공부할 때 이제 제가 한 뭐 대학교 다닐 때 그때쯤이었죠.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조그만 카세트 테이프 일본에서 소니인가 그런 데서 이제 나온 테이프들이 있어. 조그만 소형 카세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 유행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리스닝 공부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 그 사용하는 교재가 전부 다 뭐 CNN 또 뭐 그 미국 사람들 하여튼 그 뉴스 프로그램 같은 걸 그런 걸 이제 공부하는 그 머티리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그 정확한 뭐 아나운서들의 영어 그런 영어만 이제 계속 리스닝 자료로 듣고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발음은 꽤 편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잘 듣는데 약간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발음이 약간 아까 말한 것처럼 인도나 동남아시아 영어 그런 쪽의 영어를 들으면 이제 막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양한 영어를 갖다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이제 영어가 꼭 미국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인도, 동남아시아 그쪽에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내 어떤 비즈니스를 위한 어떤 툴로서 영어를 공부하는 거라면 좀 잡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편한 영어, 아나운서들이 아주 깔끔하게 발음해주는 그런 영어 말고 좀 심지어는 뭐 아프리카 영어, 케냐 사람들이 발음하는 영어, 뭐 이런 영어도 요새 구글 찾아가지고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쪽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 같은 거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찾아가지고 의식적으로 좀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아,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좀 이런 영어 공부는 좀 멀리 가는 영어 공부죠. 당장 내일 모레가 다 취직해야 되는데 토익 점수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토익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시스템이 그렇게 짜여 있으니까 할 수 없죠. 토익이 뭐 그게 진짜 실제로 내 영어 실력이냐 그게 나중에 두고두고 이제 내가 입사한 후에 뭐, 그 다음에 뭐 외국 출장을 가거나 그런 데가 쓸 수 있는 영어이냐 뭐 이런 건 논의는 뭐 차치하고 일단 급하면 좀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될 테니까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영어 공부는 좀 멀리 가는 여행 공부. 그러니까 그좀 어떻게 생각하면 취미, 내 일생의 어떤 동반자 그런 개념으로서의 영어 공부를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영어 공부를 뭐 조급해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루에 딱 몇 시간 정해놓고 몇 시간 한다. 뭐 사실 그게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취미면 뭐 시간이 있고 그 자기 자신을 좀 이게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나도 굉장히 재미있는 내 패스타임이다, 내 소일거리다, 시간이 있으면 한다. 그러려면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자기를 이제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죠. 어? 음, 뭐 외국에 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아무 어려움이 없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나 자신을 꿈꾸기도 하고 아니면 외국 기구에 취직해가지고 뭐 그 앞에 나가서 프리젠테이션을 멋있게 하는 나를 꿈꾸기도 하고 아니면 이 다음에 뭐 영어로 한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런 영어 소설 쓰는 작가가 되는 꿈을 꿀 수도 있고 이런 무슨 목표가 있어야지 좀 재미있게 영어를 좀 취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영어가 굉장히 싫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영어가 어느 정도 싫었냐 하면 거의 음악이나 미술 공부처럼 그러니까 물론 음악하고 미술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음악하고 미술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다 이론이야 무조건. 그래서 음악은 난 별로 뭐 음악을 들어볼 기회도 없었고 피아노 음악을 들어볼 일도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맨날 음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험을 내고 정말 싫었거든요. 미술도 마찬가지고 뭐 그림을 보지도 않고 무슨 누군 무슨 파인데 무슨 기법을 사용했고 거의 포기하는 과목이 이제 음악하고 그 미술이었죠. 그 영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어도 보면 옛날에는 저희는 그 읽을 만한 재료도 없고 영어를 들어볼 일도 없고 이제 맨날 그 영어 시험만 봤다 하면 어떤 시험이 나오냐면 단어 액센트, 단어 액센트 단어들 쭉 4개 놔주고 그다음 위에 선생님이 이렇게 액센트를 집어넣고 어떤 액센트가 틀린 액센트냐. 아니 단어를 들어볼 일도 없는데 액센트가 어디 갔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뭐 그다음에 문장의 인토네이션. 이 문장의 인토네이션이 인토네이션이니까 고저. 문장 대 문장을 딱 써놓고 문장 고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 고조가 잘못된 부분을 갖다 골라라 뭐 이런 거. 이제 나머지는 또 뭘로 채우냐면 문법. 그러니까 또 문법이 정말 이 머리가 체계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문법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노력은 했어요. 그때 제일 유행하던 그 문법책이 성문종합영어 뭐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 책을 이제 한 서너 권 샀겠죠. 뭐 사가지고 잊어버리고 뭐 또 뭐 중학교 때 샀다가 뭐 또 고등학교 때 샀다가 근데 사면은 앞부분만 새까매. 제일 첫 부분의 명사 부분. 이제 거기는 항상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근데 명사 부분을 조금 지나가다 보면 그 다음에 책이 새 책이야. 왜냐면 그 이후는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명사 부분을 공부하다가 스스로 시험에 빠져가지고 포기해. 너무 어려워. 정리가 안 돼. 어, 가령 명사가 무슨 보통 명사, 뭐 추상 명사군이 이렇고 또 이 명사에는 어로 시작하고 저거는 언어로 시작하는데 이건 이런 예외가 있고 이런 명사는 복수에 s를 붙여야 되고 이런 건 또 복수에 s를 안 붙이고 뭐를 붙이고 너무 복잡해. 머리에 막 충돌 일으켜. 폴리스가 이런 경우에는 단수고 이런 경우에는 복수로 받고 그런 거 공부하다 보면 아니 조금 아까 앞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뒤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거 매달리다 보면은 진이 빠져요.
제일 싫은 공부가 하여튼 영어 공부였어요. 아, 근데 이게 좀 사람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하여튼 그렇게 영어가 싫었는데, 고등학교 한 졸업할 때쯤 조금 어떤 전기가 생기게 됐어요. 아, 그게 왜냐하면, 그때 영어 선생님이 이제 한 분 새로 부임해 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좀 영어 공부를 그전 선생님하고는 좀 다르게 가르치더라고요. 어, 좀 뭔가 읽기 위주의 공부. 음, 근데 이제 성함도 지금도 생각이 나요. 장상빈 선생님이라고 되게 마르신 분이었어요. 그냥 정말 그런 표현을 쓰면 좀 죄송하지만 그냥 그 거의 인체 표본 같은 생물 시간에 그 정도로 몸이 마르셔가지고 항상 근데 몽둥이는 들고 다니죠. 또 얼리지 않게.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하여튼 다 학생들이 이제 때리는 걸 취미로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큰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핑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음, 좀 이제 그 스트레스 해소를 하시는 그런. 근데 어느 땐가 한번 애들한테 숙제를 주셨어요. 이제 그런 숙제는 처음 봤어. 영어 일기를 하나 써오라는 거예요. 다음에 올 때까지. 근데 우리는 이제 숙제를 내줘도 그런 숙제는 처음 해. 뭐 단어를 외워라 뭐 이런 숙제를 했지. 그런 숙제를 받아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 되게 그게 이제 생소했죠. 뭘 써오라 이런 얘기는 그전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영어 공부였는데 뭐 안 맞을렘 써가야지. 그 선생님 뭐 몽둥이 들고 정말 호시탐탐 이제 때릴 기회만 찾는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하루 전날 영어를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선생님이 영어 숙제를 써오라 그러는데 난 이런 게 처음이다.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없다. 도대체 영어로 무슨 숙제를 하는 거냐. 주제를 어떻게 뭐에 관해서 써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덜투덜대면서 이제 한 페이지를 채웠어요. 음, 귀찮으니까 막 개발 써가지고 이제 갔겠죠. 근데 다음에 이제 숙제 검사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뭐 다 검사 안 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너 꺼내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근데 하필 그날 내가 걸렸어. 그죠? 야 숙제 꺼내봐. 그래서 꺼냈는데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오늘 또 한번 신나게 맞는구나. 근데 선생님 뜻 보더니 글씨도 개판이니까 이놈 봐라 뭐 이렇게 시작했어. 글을 개판서 그래서 쭉 읽으시는 거야 그래도. 선생님이 영어 숙제를 내줬는데 영어 숙제를 일기를 써오라 그런다. 일기를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써야 되냐. 쭉 읽으시더니 선생님이 되게 의외로 되게 재밌다고 그러시더라고. 자식 잘 썼네. 그래, 이렇게 쓰는 거야, 영어는. 영어 숙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전혀 뜻하지 않게 칭찬을 제가 들었어요. 음,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 야, 이게 영어가, 완전 문법 외우고, 뭐, 인토네이션 안 외우고,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길이 있는 거구나. 조금 그때 이후로 영어에 대해서 조금 호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도 공부를 안 했죠. 그때도 그렇다고 공부는 안 하고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고3 때 거의 학교를 한 반은 출석은 하고 반은 집에서 이제 요양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뭐 폐기종인가 뭐 그게 그 뭐 그 광산에서 석탄을 캐는 광부들이 걸리는 병이래요. 뭐 진폐증 비슷한 건데 근데 왜 서울에서 공부를 하는 제가 그런 병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학교를 반을 쉬고 이제 그때 그 뭐 다 어렵게 살았을 때였지만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아직 뭐 인생이 뭔지 잘 그런 것도 모르는데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막 갑갑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또 공황공포증까지 걸렸어요.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안 거지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지. 뭐 공황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몰랐지. 갑자기 그런 공포가 밀려오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음, 그냥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려가는 거 누가 당장 내 심장을 내 목 위에 올라타 가지고 목을 조르는 것 같고 그런 게 하루에도 뭐 심할 때는 막 두세 번씩 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걸 또 근데 말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야. 왜 집안이 그냥 뭐 좀 더 from hand to mouth 있잖아. 그날 벌어가지고 그날 먹고 그런 집안인데 그런 얘기 해봤자 부모님한테 피해만 가고 어떤 방법이 없으라는 걸 그 정도 나이면 다 아는 거야. 그건 내가 혼자 사귀어야지. 이제 뭐 그런 상태로 뭐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가 안 되지.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아있지만 내일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확신이 없어 전혀. 잠시 후도 내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순간순간이 괴로운데. 어, 근데 어찌됐건 이제 그렇게 이제 고3을 보내고 그때는 이제 아예 시험도 수능 그때가 처음으로 그 시험 그 대학교 진학 시험이 예비고사라는 제도가 도입되던 해였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또 생겼냐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른 그 시험 제도가 생기니까 이제 학교에 이제 자기가 점수를 몇 점을 받았든 학교에 가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이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처음 그런 걸 해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가지고 긴장을 해가지고 다 하향 지원을 한 거야. 근데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하향 지원을 했냐면 서울대는 법대, 영문과 뭐 웬만한 과는 답니다. 아마 고대, 뭐 연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기 좀 아래쪽에 좀 그런 대학들은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고, 그래서 그때 뭐 그런 것도 나왔어요. 그 뭐 180점인가 아슬아슬하게 그 정말 아래쪽에 점수를 받은 친구가 서울법대 합격하고 막 그런 게 신문에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모르죠. 저도 그냥 대충 앉아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뭐 어차피 올해는 포기한 건데 그리고 아무 데나 지원을 했으면 이제 좋은 학교에 대학 갔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찌됐건 그 고3 때 1년은 제가 시험을 안 보고 그냥 집에서 이제 그 투병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그뭐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뭐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해 쉬고 몸이 좀 괜찮아져가지고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는데 이제 신학대학을 갔어요, 제가. 음, 뭔가 근원적인 어떤 질문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갖다 1년 동안 좀 많이 한 거죠. 좀 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뭔가 어두운 생각을 많이 했고 이제 그쪽에 끌리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갔는데 그 뭐 좀 섣부른 판단이었죠. 한 두세 달 다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야. 가보니까 뭐 일반 대학이랑 거의 똑같고 뭐 영어 뭐 이런 거 공부 가르치고 뭐 체육 교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 그 가르치는 내용도 되게 웃긴 게 이제 그 신학교 1학년생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바로 뭐 구약학 해가지고 원서 교재를 갖다가 막 그거 가지고 막 그걸로 외국 신학책 두꺼운 거 막 그런 거 가지고 읽어오라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그 애들 훈련하기 위한 기강을 잡기 위한 거였는지 뭐 진짜로 공부를 하기 위한 거였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게 의외로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재수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시험 보는 그 공부를 하는 도중에 그때는 좀 공부도 뭐 대충 그 하기 힘드니까 그냥 건성건성 하는데 그중에 제가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그 영어 그때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쪽은 이렇게 영문이고 한쪽은 한글판 이렇게 나오는 책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나오는 책이 있었는데 좀 흥미 위주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쫙 많이 실려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사다가 그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딴짓을 한 거죠. 그걸 갖다 영문이랑 한글이랑 대조해 보면서 모르는 단어들은 좀 찾아보고 그런 걸 심심할 때마다 그걸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대학교에 들어가지고 원서 교재를 딱 던져주는 이제 다른 애들이 이제 벙친 거지. 야, 이건 무슨 우리가 영어가 지금 전혀 편하지도 않은데 이런 거 갖다 무슨 교재를 쓰나. 이제 나는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런지 그걸 읽어보는데 꽤 읽히더라고. 재미도 있고. 예. 그래서 좀 신기했죠. 영어가 좀 그때부터 좀 만만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음. 근데 어찌됐건 신학대학을 계속 다니지 못했어요. 다니다 한 두 달 다니다 보니까 이건 뭔가 읽기 시작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게 가르치는 내용이 주로 보면 이제 신학이 이제 철학이잖아요. 그죠? 근데 웬만큼 무슨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도 맨 땅에 헤딩시키는 거야.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또 어떤 허영심이 들기 시작했냐면
야, 난 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철학 수업도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월 달에, 한 2달 다니고, 5월 달에 이제 자퇴를 하고, 다시 시험 공부를 했죠.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 점수가 꽤 좋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대 철학과를 들어왔죠. 그때 막, 점수가 꽤 괜찮으니까 몇 년 장학금 막 이런 것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또 뭐냐면, 그 신학 대학교 나오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그때도 이제 심심하면 좀 답답한 마음이 들면 이제 그때도 영어 공부를 좀 했어요. 그때는 어떤 걸 했냐면 타임지 그때 타임지가 굉장히 그 지금처럼 지금은 이제 타임지라는 게 거의 이제 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그 회사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제 뭐 타임지 인물 뭐 이런 거 그런 뭐 용도로만 쓰이고 지금 거의 뭐 이제 뭐 잡지로서의 그런 기능이 거의 이제 사라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만 해도 타임지가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잡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대학교는 뭐 타임반 해가지고 이제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타임지로 같이 타임지 읽고 영어 공부하는 그런 서클도 꼭 다 있었고 저는 이제 이게 새 책은 또 비쌌어. 그래가지고 청계천에 가면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헌책방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거 가지고 헌책방에서 이제 몇 권 사와가지고 이제 그걸 읽는 거예요. 심심하면. 네,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옆에 사전 갖다 놓고. 네, 아, 이제 고대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들어왔더니 이상한 신기한 제도가 있더라고요. 무슨 제도가 있냐면 이제 영어 특별 시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처음에 대학교 들어가면 1년인가 2년 동안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시험에 합격하면 그 영어 공부를 갖다가 면제해줘. 근데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A뿔을 받은 걸로 점수를 주고 그 기간 동안 영어 공부를 안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영어 학점이 꽤 높았어.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안 하면서도 학점은 A 플러스 받고 그다음에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욕심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뭐 조기 졸업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제도였죠. 우리 때는 하여튼 조기 졸업한 사람은 내가 머리 털라고 본 적이 없지만 하여튼 취지는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응시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지만 한번 신기하더라고. 호기심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응시했는데 그게 합격을 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교양시험 면제라면서 뭐 A 플러스 뽑고 그래가지고 내가 영어를 꽤 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 나 영어가 좀 되는구나. 이제, 음,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저도 이제 몸이 계속 완전히 좋은 상태는 아니 계속 연기를 했어요. 다른 애들은 이제 보통 뭐 1년, 2년 대학교 공부를 하면 이제 군대를 가는데 계속 연기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연기를 할 수가 없죠. 졸업했으니까. 근데 뭐 찾아보니까 그 학사장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또 그중에서 좀 제일 그 육체적으로 좀 빌빌한 그런 사람이 만만한 데가 공군장교 시험이더라고. 근데 그것도 또 나름 뭐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좀 편하니까 경쟁률이 꽤 세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그것도 한번 지원을 해봤어. 이게 긴가민가 뭐, 그 당시만 해도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 많이 대부분 막 그런 거 막 시험을 어플라이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도 어떻게 요행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대하고, 이제 공군장교를 가가지고, 이제 그것도 제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과목이 뭐 없으니까, 이제, 영어를 선택해가지고 그냥, 어, 그걸 지원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공도 영어에 관련된 전공. 그게 뭐냐면 관제라고 있어요. 그 에어크래프트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비행장에 가면 관제탑 있잖아요. 근데 그 전투기들도 관제사가 필요해. 그러니까 전투기들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 뭐 2차 대전처럼 막 적기를 보고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관제사들이 조정을 하는 거 위에 산꼭대기에 관제탑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전투기들이 이렇게 딱 올라오면 야 적기가 어느 방향에 있으니까 어, 이쯤에서 뭐 전술 행동해라. 그러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적기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에 의존해가지고 뭐 이렇게 회전을 하기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하면서 또 어떤 부업이 다른 어떤 어디셔널 잡이 주어지냐면 이제 뭐 미군이랑 연락하고 통역하고 뭐 이렇게 부대가 뭐 그 할 때 리에이성 오피서 연락 장교 그런 거 할 때 또 그 영어를 사용해 가지고 영어를 전공으로 해 가지고 이제 공군 장교가 된 특기니까 그런 쪽의 일도 좀 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간은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공군 장교가 3년 5개월, 훈련 기간 5개월, 그 다음에 복무 기간 3년 이렇게 이제 꽉 채우고 나왔죠. 그 재미있는 후일담은 제 아들도 공군 장교야. 근데 우리가 제대한 다음에는 이제 그 통역 장교가 한 10년 전인가 얼마서부터 따로 생겼어. 따로 뽑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항공 관제 장교 중에서 필요하면 데려다 좀 쓰고 그랬는데 통역 장교로 갖다 이제 새로 뽑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들은 이제 그 통역 장교로 해가지고 이제 3년을 근무하고 나왔죠. 그 아빠하고 아들하고 똑같이 이제 통역 장교 출신. 그 다음에 근데 하여튼 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의외로 쏠쏠하게 그 취미로 영어 공부를 한 결과 내 커리어나 뭐 내 인생에 좀 도움을 받을 일이 많았다는 거죠. 취미 삼아가지고 이제 쭉 영어 공부를 한 결과 또 어떤 제가 혜택도 받았냐면 이제 제대한 다음에 이제 원래 생각은 이제 어, 그 다시 신학대학원을 가가지고 이제 철학을 신학대원 이제 철학을 공부했으니까 신학대원에 다시 가가지고 못했던 저번에 그 접어두었던 신학의 공부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이제 뭐 그때 애인이 생기고 뭐 결혼해야 되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그건 이제 그 꿈은 아스라하게 자기 멀어져간 그죠? 걷지 못하는 길로 이제 되는 거죠. 그건 그 길은 접어두고 일단 취직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 그 취직을 해가지고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또 그런 기회도 있었어요. 뭐 음, 해외 회사에서 그 생활비랑 학비 다 대주고 MBA를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것도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돼가지고 가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MBA도 2년 동안 같이 식구들하고 가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덕분에 이제 그것도 또 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됐죠. 왜냐하면 가가지고 그 모든 인생이 딱 그 이거는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딱 그렇게 결정이 되는 그런 사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기뻐가지고 식구들하고 야 이제 우리 애들한테도 좀 외국 바람을 좀 쐬어지게 할 수 있겠구나. 외국 신문물을 갖다가 좀 애들한테 경험할 수 있게 해주겠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어, 같이 가가지고 모든 식구들이 다 가가지고 저만 들어왔어요. 왜냐면 애들이 안 오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학교 생활을 해보고 미국에서도 학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미국에 한 2년 있다 보니까 걔네들이 아는 거야. 얼마나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편한지. 그 되게 웃긴 게 처음에 미국에 갈 때는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혼자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나라에 미지의 나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2년 살다 보니까 다시 들어올 때가 되니까 아빠 혼자 들어가래. 자기들은 이쪽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혼자 들어왔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 꼬인 거죠. 그다음부터 한 16년을 갔다가 여기서 이제 저 혼자 살아야 됐으니까. 그 인생이 참 돌이켜보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게 꼭 희망한 대로 이루어지더라도 그게 꼭 내가 바랬던 그런 좋은 방향으로만 이렇게 풀리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처음에 나한테 다가올 때는 좀 마땅치 않은 좀 반갑지 않은 일이었는데도 지내고 보면 그게 또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고 어찌됐건 덕분에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좀 은행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은행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명퇴를 좀 일찍 했죠. 명퇴를 일찍 하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은행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GCF라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 번째 생긴 그 국제기구인데 유엔 산하기구죠. 음, 거기랑 이제 좀 비즈니스가 있었는데 거기랑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계속 그때 처음에 생겨가지고 사람들 막 모집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일찍 이제 명퇴를 하고 이쪽에 이제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GCF라는 기구에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게 GCF가 그린 클라이밋 펀드의 약자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녹색 기후 기금이죠. 어, 뭐 좋은 일 하는데 요새 한창 살다 보면 진짜 요새 기후가 변하는 게 느끼잖아요. 느껴져. 이게 기후가 수십억 년에 걸쳐 가지고 이 지구가 형성이 되어 왔는데 우리 인간이 한 세대를 살면서도 기후가 뭐가 변화가 느껴진다면 이건 진짜로 이제 빅뱅에 버금나는 엄청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후 위기 그걸 좀 이제 컨트롤하고 좀 개선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는 기구인데 하여튼 여기서 덕분에 또 일을 하게 됐어요. 네. 이 모든 유엔 기구들은 이렇게 3년마다 재계약을 하거든요. 그 위에 가장 높은 어, 총장서부터 저는 이제 거의 두 텀을 했어요. 그러니까 6년을 한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10월 달에 이제 다시 서드 텀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요새 한창 쫄아 있죠. 나 떨고 있니? 근데 바라웃기는 이제 한 텀, 또 심지어는 두 텀을 더해가지고 하여튼 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좀 이런 좋은 기회가, 이런 어퍼튜니티가 생긴 것도 물론 이제 저는 영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어는 그, 제가 저희 항상 제 둘째 아들한테도 이제 대학교 4학년이라 그 면학을 장려하는 말로 항상 하는 말이 이제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그죠? 또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제발 공부를 할 때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좀 즐기려고 해봐라. 그러니까 이 말이 좀 맞는 말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거북이 걸음처럼 천천히 가는 그런 속도로 공부를 하더라도 일단 사람이 방향만 정해져 있으면 그래서 그 방향으로 꾸준히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쪽으로 꽤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아무리 좋고 노력을 하더라도 그냥 항상 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방향을 막 그때그때 그렇게 틀면 나중에 보면 별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멀리 가는 공부, 당장 써먹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정말 그 언어, 총체적인 언어로서의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면 영어 공부를 취미로 만들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취면을 하든가 어떤 동기부여를 만들어 가지고 좀 그거를 시간이 나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는 그런 어떤 취미로 만들어야지. 그래야 질리지 않고 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구체적인 저게, 저게 프로세스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그 문법 공부도 요새는 또 토익 같은 거 문법은 별로 안 하니까 근데 문법을 또 굉장히 문법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또 부모님들이 영어를 좀 옛날에 해보신 분들은 더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재밌는 얘기가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살 때 보니까 미국에 그 한국 부모님들이 학원을 만들어요. 되게 저도 웃기는 게 한국에서 자기 아이들이 이런 너무 답답한 시스템에 갇혀서 사는 게 싫다. 이렇게 꽉 짜여진 그런 공부를 시키는 게 싫다. 이제 미국으로 이제 애들을 탈출시키는 거지, 애들 데리고. 그럼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애초에 얘기했던 대로 좀 이제 풀어놓고 애들을 원하는 대로 미국 교육 시스템에 맡기고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 있다 보면 또 욕심이 생기는 거야. 거기 가면 한국 애들이 너무 잘해요. 특히 수학 같은 건 뭐 미국 애들보다 2, 4년 맞고 들어가도 막 월반을 하고 막 그럴 정도니까 그럼 부모님들이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을 또 잡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어, 한국에서 유명한 학원 선생님들을 부모님들이 초청해 와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서 학원을 차려. 그래가지고 거기 미국에서 공부 끝나면 한국 애들 와가지고 학원에 와가지고 공부를 해요.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근데 웃기는 게 영어를 제가 보니까 성문정업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빠 엄마 상당히 이제 구식이잖아요. 자기들이 옛날에 성문정업 영어로 공부를 했거든. 음. 그래서 어찌됐건 그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재미를 봤거든. 그러니까 되게 웃겨. 자기들은 온지 미국에 온지 지금 10년 지났는데 말도 못해. 그죠? 말도 못하고 버벅거리고 그 애들이 도와줘야 돼. 뭐 하려면. 뭐 어디 어떤 기관에 가거나 그러면 애 끌고 가지고 꼬마 어린 애인데도 걔네 끌고 가가지고 걔네한테 자기가 못 들으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고 통역시키고 그러면서 애들은 네이티브죠. 그죠? 걔네들은 네이티브야. 오히려 영어를 더 잘해. 그런데도 걔네들한테 영어를 하려면 그래도 성문종합 영어는 한번 띄워야 된다. 그리고 성문종합 영어를 가르치고 앉았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문법이 정말 몸에 안 맞고 안 좋았지만, 그죠? 그렇다고 어, 제가 문법을 무시하고 문법은 전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문법은 이제 공부를 따로 안 했지만 어떤 때 뭔가 문장을 어, 이해하고 싶을 때가 있어. 뭐 해석을 하다 보면 야 이게 어떻게 이 요사가 어떻게 붙어가지고 이게 말이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아.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이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어떤 사후 알리바이 뭐 그런 차원에선 문법의 도움을 받을 문법적인 설명을 들으면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딱 완벽하게 짜여지는구나. 나중에 알리바이를 제공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더 근거까지 어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근거를 갖다가 제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의 도움은 받을 수 있는데 문법을 위한 문법 공부는 진짜로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리딩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 리딩부터. 그러니까 좀 제가 그 제 블로그에도 쓴 얘기인데 그 영어에 크게 네 가지 그 스피어가 있잖아요. 분야가. 그 reading, writing, speaking, 뭐 listening. 근데 요새 보면 이제 제일 강조하는 게 리스닝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뭐 writing, speaking, reading은 좀 뒤로 돌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영어는 그 네 부분은 전부 다 인수분해를 해보면 다 리딩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보면 리스닝 같은 거 보면 맨날 뭐 이걸 하면 뭐 한 달 만에 귀를 뚫어준다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그게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사기야. 아니 리스닝을 어떻게 뚫어줘요? 응? 그게 일단 리딩이 돼야지 귀로 들어도 이해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리스닝은 그냥 귀로 하는 리딩이에요. 눈으로 하는 리딩이 아니라 귀로 하는 리딩. 그 문장을 복잡한 문장을 갖다가 유려한 문장을 아무리 유려하고 멋있는 문장을 들려주더라도 그걸 쓴 글을 이해 못하는데 귀로 들을 수 있겠냐고. 근데 귀를 어떻게 들어준다는 거야? 뭐 송곳으로 들라? 라이팅 스피킹도 마찬가지예요. 라이팅하고 스피킹도 맨 땅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뭘 쓰거나 말을 할 수는 없다고. 리딩으로 인풋을 해가지고 뭔가 안에 들어있어야지 그다음에 라이팅도 할 수 있는 거고 스피킹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엔 리딩이 최고예요. 리딩이 최고고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중심을 두고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좀 시간을 떼 가지고 리스닝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음, 그 리딩을 갖다가 이제 좀 취미로 하려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제 어렸을 때 자기가 굉장히 좋아했던 책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웃긴 얘기인데 의외인데 전 이상하게 그 어떤 경로로 그런 책에 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빨강머리 앤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걸 중학교 때부터 이제 심심하면 뭐 읽는 책 그래가지고 아마 부분 이렇게 뭐 펼쳐서 뭐 읽고 쭉 읽어본 처음부터 끝까지 읽건 처음에 한번 읽고 나머지는 이제 남은 그 후에는 뭐 심심하면 손에 집히는데 그 부분 펴가지고 읽고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아마 한 10번은 읽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 책을 한글, 국어라는 그런 미디엄을 통하지 않고 원래 그대 형태로, 그죠? 그 저자가 썼을 때 그 사람이 의도했던 그 형태 그대로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간 머리 여행 같은 거 이제 영어로 한번 읽어봤죠. 그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 또 뭐 그런 방법도 또 있어요. 저는 이제 회사가 광화문 근처에 있었는데 그땐 교보문고에 이제 최초로 그 영어 코너가 따로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지금처럼 영어 코너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들어가는 출구 자체를 틀려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영어 책 드리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이제 쉬는 시간이면 이제 거기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둘러보는 거 쭉 둘러보다가 뭐 표지가 재밌게 생기거나 제목이 굉장히 흥미있을 것 같거나 그러면 하나 골라와 집어와가지고 아니 골라올 필요도 없어요. 그 자리에 서가지고 좀 앞에 몇 페이지 읽어보다가 확 땡기면 이제 사오는 거고 하나. 그래서 이제 책을 사다가 읽어보다가 재밌으면 좀 쭉 읽고 그러지 않으면 뭐 책을 전 그렇게 뭐 참 처음 샀으면 끝까지 압박감을 가지고 다 읽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조금씩라도 읽으면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 앞에 몇 페이지를 보고 그냥 던져버리더라도 뭐 호프집에 들어가서 술 몇 잔 먹으면 뭐 돈이 얼마인데 그거보다는 그런 취미가 훨씬 낫거든. 책 사가지고 버리는 취미가. 하여튼 저는 그게 꽤 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이것저것 책 이렇게 골라보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게 된 게 이제 저는 빌 브라이슨이라는 작가였어요. 그 빌 브라이슨의 그 여행 작가잖아요. 그건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 근데 책이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엄청 재밌다. 그 책을 몇 페이지 읽다가 이제 콱 코가 꿰가지고 이제 그 사람 책이 나오기만은 이제 열렬히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무슨 막 뭐 생일날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막 그래가지고 기쁘게 책을 사. 근데 그게 재밌는 게 그게 제 블로그에 그또 어떤 소재가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 블로그가 그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제가 그 빌 브라이슨에 꽂혀가지고 그분의 책을 이제 모든 책을 다 읽고 즐겁게 음, 거의 뭐 야 나도 한번 언제 한번 이런 글을 써볼까 뭐 그래서 흉내내서 글을 갖다 써보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유학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갔다 왔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 빌 브라이슨이라는 작가가 우리나라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거든요. 미국은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미국에서는 유학을 가보니까 이제 가령 뭐 애들 때문에 학교를 가거나 그러잖아요. 보면 학교 선생님들 책상에 꼭 꽂혀 있는 책이 한 권이 있어. 이게 빌 브라이슨의 I'm a Stranger Here Myself 이런 책인데 어, 이게 우리나라엔 별로 재미를 못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면 여기 위키피디아에 빌 브라이슨 소개한 책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소개가 안 돼 있어요. 빠져 있어. 뭐 다른 책들은 쭉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를 끈 책은 이거죠. 나를 부르는 숲.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근데 정작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저도 또 굉장히 개인적으로 제일 재미있게 있었던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더라고. 그게 무슨 책이냐면 어, 이게 빌 브라이슨의 상당히 앞쪽이었거든요. 제목이 뭐였냐? Neither Here Nor There인가? 이게 어떤 책이냐면 빌 브라이슨이 그 영국에 가가지고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다가 이제 애들이 좀 크고 그러니까 그 본국에 미국을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이 다시 이사를 왔어. 아주 이제 애들한테 아빠의 나라의 어떤 경험을 해주게 하고 싶었는지 하여튼 무슨 동기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으로 다시 와가지고 이제 좀
몇 년간 살다가 아마 그 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몇십 년 만에 이제 미국을 다시 온 거죠. 와보니까 미국이 엄청 많이 변했겠죠. 이제 그런 그 감상, 그걸 갖다 쓴 글인데, 그 책이, 제목이, 뭐야, 여기 있을래나? 아, 지금이야. 막상 찾으려면 또 이렇게 안 보여요, 희한하게. 어, 제발 나와라. 영어로 찾아봐. 이쪽을 찾으면 되겠죠. I'm a stranger here myself. 이걸 볼까? 이게 수필집이에요. 수필집인데, 어, 되게 재치 있고 재미있어. 전형적인 그 빌 브라이슨의 글이에요. 그리고 어, 재미가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통찰, 그죠? 몇십 년 만에 찾아온 자기 미국에 대한 어떤 통찰 같은 게 굉장히 저는 즐겁게 읽고 아주 강추할 만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굉장히 좀 맛을 제대로 못 살려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빌 브라이슨 번역이 되게 아쉬워.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소개된 게 아까 나를 부르는 숲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이제 빌 브라이슨이 유명해지게 된 건데 이 사람 책이 딱 그 2년 만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책이 번역이 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책까지 번역이 돼서 나왔지?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너무 그 원서랑 틀린 거야. 너무 틀린 글이 많이 나오니까 어, 그 화가 나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저건데 그 사람을 제대로 소개 못하고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모습, 찌질한 모습을 이렇게 딱 보여줘 그러면 뭔가 마음속에 아쉽고 또 화도 나고 막 그런 게 그런 마음이었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고 좋아하는 책인데 전혀 엉뚱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야. 그나마 인기는 끌고 있지만 좀 아쉬운 거죠. 저 사람이 제대로 소개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의도에서 시작한 게 이제 제 블로그예요. 블로그 맨 처음 시작한 게 그 동기가 그래가지고 맨 아까 나온 것처럼 여기 브라이슨 보면은 검색을 해볼까요? 제일 처음에 글이 2019년 이제 이상하다. 이 작성일로 해야 되겠구나. 최근 작성일. 제일 처음 시작한 글이 2008년에 빌 브라이슨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블로그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책들은 어떨까 그래서 보니까 다른 책들도 난 그전까지 이제 번역이라 그러면 굉장히 어떤 전문적인 사람들이 정교한 그런 그 작업을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 그런데 또 되게 막 우리나라 독자들이 와, 너무 재밌다 그러고 또 근데 그게 반드시 뭐 나쁜 건 아니겠죠. 그 잘못된 번역도 나름대로의 어떤 작품일 테니까 그죠. 나름의 예술품이고. 근데 어찌됐건 좀 황당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한번 좀 써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빌 브라이슨의 책은 참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죠? 아까 나를 부르는 숲 그건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제가 저기 소개했던 거 그 책 제목이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어, 변해버린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요거 I'm a stranger here myself. 제목 자체가 보이잖아요. 나도 여기 이방인이야. 이제 2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나라가 너무 낯설어졌어. 그래서 그런 소외를 얘기하는 거겠죠. I'm a stranger here myself. 나도 이곳이 처음이에요. 나도 이곳이 낯설어요. 이방인입니다. 뭐 수필집 굉장히 재밌어요.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좋아하는 책을 하나 골라가지고 읽어보는 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또 그 교보문고에서 고른 책 중에 하나가 또 그 제점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역적인 책 주제를 가진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사회학적인 그 사회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는 쪽의 글도 읽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식의 북쇼핑이 그냥
이 구글 인터넷에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지고 실물로 손을 만지면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책을 고르는 것도 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활자된 그 서문 같은 것도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좀 몇 페이지 그 자리에서 읽기도 하고. 아, 제가 이제 추천하는 근데 리딩 공부를 위한 리딩은 또 신문하고 소설을 또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것도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읽을 수 있죠. 이제 정독을 할 수도 있고, 또 스키밍 대충대충 뛰어가면서 주제만 읽을 수도 있고. 근데 한 사설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령 뉴욕타임스의 그 어피니언 하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처음엔 한번 무슨 내용일까 한번 스키밍으로 쭉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별로 집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글을 이렇게 썼구나. 뭐 나는 이런 식 이렇게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문장을 뭐 한두 개 읽고 난 다음이나 좀 이제 그 다음에 좀 실력이 낮으면 한 패러그래프를 읽고 눈 감고 자기가 읽어본 내용을 다시 복기를 해보는 거죠. 그 바둑에 보면 옛날에 바둑에 보면 이미 경기가 끝나도 자기가 이기거나 진 경기를 다시 기억에 의해 가지고 다시 그대로 한번 놔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에서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뭐 배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는데 영어도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기가 한번 쭉 읽은 문장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해보는 거 생각해보는 거야. 근데 이게 뭐 머리가 굉장히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그대로 다시 뭐 기억을 해가지고 다 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뭐 그 대충 읽은 내용이 기억은 날 거 아니에요. 내용은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자기가 쓸 수 있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그 비슷한 전체 내용을 비슷하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다시 눈 뜨고 다시 보면 야 내가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하는 그런 기술도 이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운 거 외에는 말을 못하면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근데 다양한 상황에 그 미국 사람들은 또 이 패러프레이징 하는 걸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기술. 어떤 많이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글을 쓸 때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걸 굉장히 지루해하고 재미없어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도 다른 표현, 그죠? 이디엄으로 바꿔서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단어로 쓰기도 하고. 아,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취미로 영어 공부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뭐냐 하면 이디엄집, 수거집 이런 걸 갖다가 그 시내 서점에 나가면 이디엄 같은 걸 따로 모은 그런 사전들이 있어요. 그 별의별 사전이 다 있어. 어떤 사전이냐면 그 욕, 그 중에서도 벌가한 거, 그죠? 굉장히 그런 것만 따로 모은 사전도 있고, 근데 그런 사전들은 나는 보이면 보이는 대로 다 집어왔어. 왜냐면 되게 재밌어. 소설책 같아.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 그 예문 같은 거,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단어를 외울 때 이제 애들한테 제가 과외를 꽤 오랫동안 시켰거든요. 꼭 예문하고 같이 읽으라고 시켰어요. 왜냐하면 예문이 없으면 그 단어 못 써먹어요. 뜻도 잘 파악도 안 되고 나중에 쓸 때도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제일 요새 한심한 광고가 뭐냐면 얼마 전에 그 똑딱이 광고 뭐 몇 초 지나면 단어 싹 사라지고 몇 초 사라지고 뭐 그런 기계를 팔았잖아요. 그죠? 뭐 똑딱이 영어라든가 그건 진짜 헛공부야. 내가 진짜 단언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뭐 책을 읽거나 쓰거나 그럴 때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당장 뭐 취직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럴 땐 단어 테스트 하거나 뭐 그럴 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거는 전후 맥락이 다 빠져버린 살아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사전이나 이런 거 이디엄 사전 같은 거 사가지고 꼭 이디엄으로 같이 아니 그 본문 예문을 꼭 읽어보세요. 이게 재밌는 게 사전이나 그런 이디엄의 예문을 공부하면 그게 바로 회화책이야. 그 짧은 문장들이 실제로 그 쓸 수 있는 그 주로 회화체 그런 구문들이 그 예문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따로 회화책 살 필요도 없어. 단어에 나오는 그 사전에 나오는 또는 이디엄 사전이나 욕 사전이나 무슨 사전이라도 좋아. 그런 사전을 갖다가 좀 시간 있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앞에서부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 나오는 예문을 꼭 확인하고 읽어보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회화 공부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꼭
제가 애들한테 또 어떤 표현을 했냐면,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그, 그 사전 중에 저런 시소러스라는 사전이 있어요. 동의어 사전. 근데 그것도 좀 공부하는 사람 집에 가보면, 미국에 가보면 꼭 있어, 몇 권씩. 저 페이퍼판도 있고, 좀 뭐 이렇게 레드 바운드로 해가지고 고색 창연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를 갖다 쫙 모아놓은 거예요. 똑같은 표현 쓰는 거 싫어해. 처음에 이 단어 썼으면 그 다음에 똑같은 의미의 이런 단어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글을 쓸 수 있어야지. 그 시스로스 같은 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면 재밌어요. 단어 머릿속에서 막 어설프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떠돌아다니던 단어들이 딱 이제 야, 중시들 집합해 이렇게 가게도 그죠? 족보 같은 걸 딱 그려져 단어 같은 게. 음, 그러니까 시스로스도 볼만하고 제가 이제 당부하고 싶은 건 그 단어 보기를 금같이 보라는 거죠, 진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길바닥에 지금 사금 조각이,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지폐가 막 흩어져 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뭐, 바람이 꽤 부나부나 이렇게 10,000원짜리가 이렇게 흩어져 다녀.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하게 지나갈 사람이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라도 더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냥 혈안이 되겠죠. 그죠? 단어도 제 생각이 똑같아요. 어떤 회사를 다니거나 글을 쓰거나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당장 뭘 해야 되는데 적확하고 필요한 단어, 그건 진짜 그 자리에서 내가 20만 원을 주더라도 그 단어가 생각나게 해주면 그 단어를 쓸 거야.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단어를 보면 그냥 길바닥에 10,000원짜리, 한 10만 원짜리 수표가 굴러다니는 것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귀중하게 느끼고 그걸 빨리 집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그런 욕심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단어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사금 조각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제 또 사전을 봐도 재밌겠죠. 사전을 갖다 소설 읽는 것처럼 앞에서부터 쭉 읽고, 좀 두서없이 하여튼 뭐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음에 또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오늘 못다한 얘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